예, 오늘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에 또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결사 저지를 외치며 3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찾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한편 여야 4+1 협의체는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선거법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고 검찰개혁 법안과의 일괄 타결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국회 얘기하기 앞서서 이 주제 꼭 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어제가 12.12 군사 반란 일어난 지 40년이 되는 날이었죠. 주요 가담자들과 강남의 주요 고급 중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정의당의 이만솔 부대표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글쎄요. 지난번에 골프 장면이 공개돼서 과연 알츠하이머 병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어제 회동 자체 부부 동반이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누는 장면이 공개가 됐는데 적절했는지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날이 어제가 12월 12일인데 그 날을 모를 리가 없어요. 12.12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79년도 12.12 군사 반란, 군사 쿠데타 79년도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이제 한 달 보름 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 그 어디입니까? 경복궁에 그 30단인가요? 그때는 수경사에서 지금 수방사, 지금 수도방위 사령부인데 그때는 수경사, 수도 경비사령부였는데 예. 수경사 30단인가 33단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유명한 사진이죠. 그 이제 쿠데타에 성공하고 다음 날 자축하는 그런 사진이에요. 예. 거기 이제 쿠데타의 주적들이 다 망라돼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번에 보도 나온 최수창 여단장도 있고 뭐 유학성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사진이 이제 그 군사 반란에 성공한 기념 사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역사가 바뀐 거였어요.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연행됐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었죠. 그래서 쿠데타에 성공하고 어제 실권을 거머쥐고 이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날을 기념하자고 지금 이렇게 식당에서 만나서 이것을 축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전혀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쿠데타였고 그 이후로 이게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압살됐는지 이게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만날 수가 없죠. 만나도 좀 다른 날 만나든가 이러죠.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은 아예 전혀 없는 뭐 적절이냐 적절하지 않느냐의 말 자체도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우리나라 역사가 이게 청산이 안 되니까 그런 일 많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친일 청산 얘기도 그렇고 단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금방 사면하고 말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대단히 안타깝고 이거는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가 40년이니까요. 12.12 군사 반란 쿠데타로 무민정부에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40년이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95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저 두 전직 대통령을 내란 음모죄로 해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우리 서양에 있는 분들이 동양 문화를 지적을 하면서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동양에는 이제 너무 법에 대해서 관대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법을. 내란 음모죄로 해서 복역한 사람을 3년 만에 국민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사면 복권시킬 수가 있나요? 한 150년 복역시켜야죠. 100년 복역시켜야죠, 미국처럼.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무슨 뭐 골프를 친다든지 뭐 저녁 식사든지. 제가 볼 때는 아마 영구적으로 감옥에 집어넣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한 게 국민 통합이 맞나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에 반역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그리고 아주 엄격하고 지속적으로 이 법의 엄중함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반복적으로 일탈적 행위를 하고 YS 4주기를 지났지만 우리 YS 대통령이 살았으면 그랬을 거죠.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서를 포함해서 어떻게 저렇게 자숙하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 될 텐데 20만 원짜리 샥스핀
이 겉들인 호화 음식을 먹고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저런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쿠데타도 일으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 지금 전 전 대통령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네. 있는 와중인데 알츠하이머라는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골프 치고 와인 마시고 할 일 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전두환 측에서는 뭐 상황 속에서 이순자 여사가 항상 옆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저게 국민적 정서로 봤을 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의 엄격함과 단호함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어제 전두환 씨 측에서 내놓은 보도 참고 자료 내용, 그 해명을 일일이 언급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뭐 납득이 안 간다, 네. 상식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지금 언론에서 통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은 최근에 국립 5.18 국립묘지, 민주묘지를 방문해서 네. 어떤 식으로든지 반성과 사죄를 하려는 그런 제스처를 지난번에 보이고 사과를 있죠. 했었죠. 예. 노태우 전 대통령. 그거 좀 대변이 되는 것 같아요. 참 이게 말할 정말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발포권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그렇지 않다고 부인합니다만 광주 민주화운동. 근데 이렇게 아무리 이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모른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 당시 공인이었는데 전두환 씨가, 그리고 전두환 씨를 지금 이른바 보좌하고 있는 이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건 지금이라도 어떤 법적인 걸 뭐 새롭게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예. 어떻게 국민들을 학살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대로 놔둡니까? 우리 이런 예. 비판에 머무르고, 뭐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를 우리가 굳이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뭐가 안 되니까 역사가 바로 서지 않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40년 전의 역사에 그대로 갇혀서 사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국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국회에도 좀 시원시원한 소식이 좀 들려야 되는데 좀 답답합니다. 오늘 이제 글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잡고 있는데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소식 국회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마찰이 있었고요. 오늘은 어떻게든지 또 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 관련된 법안들, 개혁 법안도 민생 법안들 지난번에 처리 못했던 거 상정해서 좀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협상 관련해서 좀 거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상황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특히 선거법, 공수처법은 조금 사실 한국당이 조금 양보하면은, 그리고 좀 민주당 쪽에서도 좀 이제 한국당의 말을 들으면 이 타결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선거법이거든요. 예. 선거법이라는 게 이제 곧 다가올 선거의 하나의 규칙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과 여기 이른바 4+1 협의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워낙 다르잖아요. 간극이 워낙 커요. 예. 물론 4+1 협의체 안에서도 완전하게 이제 뭐 합의가 된 건 아니긴 합니다만, 일단 한국당도 이 강경투쟁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기 쟁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막는다고 하더라도 고다음 임시국회 때는 바로 표결을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안다면 이건 사실은 실리가 별로 없어요. 실리가. 명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상당히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중에 나온 안이 이제 비례대표제 폐지안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제 폐지는 연동형제하고는 워낙 거리가 먼 거란 말이에요. 물론 연동형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국 정치가 다당제가 잘 돼서 협치가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또 비례대표제가 없는 국가들도 있고 미국도 없고 영국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제 있고 없고가 무슨 정치 발전에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논의가 나온 배경은 있는 거였잖아요. 거대 정당에 의한 이른바 독점적 카르텔 체제 좀 막자라는 그런 게 있는데, 조정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거는 설득력을 잃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지자체 이거를 이제 강경투쟁으로 가는데, 글쎄 이렇게 강경투쟁 가면 정치가 완전히 실종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얘기 나오는 건 250대 50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또 그 안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얼마나 또 연동을 시키느냐, 뭐 반만 또 연동시킨다 이런 말도 있어요. 참 그렇게 되면요, 이게 선거법을 개정한다고 하면서 결국 누더기법이 되는 거거든요. 별 차이도 없어요. 253대 47에서 250대 50 되는데 또 연동률을 좀 줄이고 또 50%에만 뭐 이른바 캡을 씌운다고 얘기하는데, 글쎄 그런 선거법 개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좀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전반적인 상황부터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는 테이블을 넘어서 저지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편법과 반칙이 난무하고 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의회 민주주의의 근본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엘 지블렛이라고 하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도대체 민주주의가 어떻게 붕괴되냐를 가지고 아주 통찰력 있는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예. 책입니다. 세 가지를 강조를 하는데요. 다시 얘기해서 서로 적대하는 정당, 양극화된 정치, 그리고 파괴되는 이 규범들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을 결국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상호 존중과 제도적 자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도적 자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 아무리 힘이 있더라도 그 힘을 그냥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다 이거죠. 예. 다시 얘기해서 지금 뭐 패스트 트랙 뭐 또 예를 들어서 필리버스터 가서 서로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하튼 간에 국정 운영의 책임은 집권 여당이 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법적 근거가 없는 4+1의 협의체를 통해서 선거제도 그리고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은 나라의 근간인 선거제도와 수사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4+1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었던 그런 걸 통해서 만약에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민주주의는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어떤 한 것을 위해서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동안 이 정부가 그렇게 얘기했었던 뭐 촛불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어저께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예. 나는 그 의원이 얘기한 말이 참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의 핵심으로 움직이는 뭐 우리 86 그룹들 포함해서 정치 참 잘못 배운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문희상 의장께서 왜 무소속이잖아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합의하지 않으면 나 의사봉 못 두드린다.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민주당이 하는 대로만 따라간다고 한다면 저게 무슨 중립적이고 무소속 국회의장이라 할 수 있나요? 역대 최악의 국회의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오늘 어떤 형태든 간에 이 근간이 될 수 있는 것은 합의를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서 어쨌든 간에 조율하고 합의하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20대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아주 굉장한 비판과 나름대로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예. 한국당은 계속해서 필사저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원내대표 간의 회동에도 심재철 의원은 참석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새로 선출되고 나서 뭔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 같은 움직임이었는데 다시 이렇게 장외로 좀 나가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이 모습은 좀 어떻게 그 보셨습니까? 당내 아마 강경파들을 의식해서 그럴 거예요. 어차피 나경원에서 이제 바뀌면서 심재철 원내대표로 뭔가 당이 협상 국면으로 갈 거다라는 전망이 가능했던 거였거든요. 아마 예. 그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의총에서 취임받으면 이제 필리버스터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추인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심재철 원내대표나 이 새 지도부는 어떻게든 이 협상 국면으로 가고자 하는데 당내 그런 기류가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쨌든 간에 전 민주당도 비판받을 점이 분명히 있어요. 이걸 어떻게든 합의로 갈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합의할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만 글쎄요, 모르긴 몰라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단 4+1로 밀어붙이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한국당이 강고하기 때문에 특히 황교안 대표의 이 언어는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좌파 독재 얘기 나오고 있고 의회 구태타란 말도 했고요. 그건 나를 밟고 지나가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봐서는 협상에 연관성이 없다라는 건데 그렇죠. 한국당 의원들도 그렇죠. 이게 계속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필리버스터의 효력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예. 제한적이고 그러면 정말로 자신들이 불리한 선거법이 통과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신뢰와 명분을 다 잃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종의 비토크라시인 것 같아요. 지나치 비토로만 일관해요. 지금 이제 한국당은. 민주당도 어떻게든 이 선거법은 특히 87년 민주화 이후에 선거법이 야당을 제외하고 통과된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이번에 그런 선례를 남기는 건 좋지 않죠. 예. 물론 한국당이 지나치게 강고하고 비토로 일관하고 지나치게 장애투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한국당이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합의를 이끌어내야죠.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까지라도
김영주 교수 말씀처럼 합의를 이끌어내야 돼요. 문희상 의장이 이걸 해오고. 예. 그래서 저는 마지막 극적인 타결 가능성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지. 교수님, 한국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게 대부분 시각인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임시국회 다음 날 바로 개의해서 통과시키면 되니까요. 필리버스터 논의된 안건은 바로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적으로도 사실 열세 아니겠습니까? 실제 표결에 붙여더라도. 그렇습니다. 163석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4+1이 지금 뭐 148석이 의회 가반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로만 따진다면야 뭐 도저히 막을 수가 없죠. 필리버스터 하더라도 뭐 막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필리버스터를 파괴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그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 그 일장이 어떤 타이틀이 나오냐면요. 민주주의자와 극단주의자들의 치명적 동맹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극단적 방법으로 가서 몰고 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자기가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만 더불어민주당, 민주가 들어가잖아요. 민주평화당, 민주 들어가잖아요. 바른미래당, 바른게 들어가잖아요. 대한신당, 얼마나 좋아요. 자기네 정당명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좀.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이거를 물론 이런 문제는 있어요. 그럼 제가 우리 민주당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게 국회 선진화법을 잘 지키면서 왜 선거법에 있는 선거구 획정은 선거 1년 전에 획정해야 된다는 그 법을 왜 안 지키죠? 자기들한테 불리한 법을 안 지키고 유리한 법만 가지고 밀어붙이고 마찬가지예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힘에 의해서 밀어붙이는 정치는요. 결국은 나중에 탈이 됩니다. 그리고 의회라는 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나름대로 구축해놓은 관행이 있는데 규범이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 파괴시켜가지고 현재는 이길지는 모르지만은 나중에 여당이 야당 될 수도 있습니다. 야당이 여당 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당신들이 한 걸 그대로 보여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힘에 의한 정치는 안 된다. 그리고 여하튼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은 누구한테 있느냐면 저는 의장한테 있는 겁니다. 예. 의장께서 마지막까지도 하늘이 두 쪽이라도 합의해라라고 하면서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에 포용과 그리고 결단의 리더십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들 내년 총선을 좀 많이 고려를 하고 있을 네. 것 같은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필리버스터도 대책이 없고 크게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강경 기조로 가고 있다는 건 지금이라도 좀 어느 정도 이런 강경 기조를 처리를 하고 대화로 나와서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이게 지지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전략 실패로 비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아주 아까 얘기한 극단주의적인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요. 지금 필리버스터로 못 막고 선거법이 통과되더라도요. 선거법 재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통과시키면은 의원직 총사퇴하고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의 보이콧도 하고 이런 상황까지 끌고 가면은 어쩔 수 없이 또 선거법 재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이 17일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거법이 지금까지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가 먼저 잘못했는 게 아니라 여야 정치권 모두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바로 정치 신인들한테 굉장히 불리할 뿐만 아니라 기득권자들이 갑질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자기네들 힘을 가지고 유리하게 움직이면서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냥 협의를 통해서 가져가겠다. 말이 협의지 실은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모두가 다 실패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라도 좀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 통과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 보여줬었던 걸 보면 나를 밟고 가라고 하니까 제가 보면 타협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적당히 타협을 하면 이번에는 정의당인가 소수 정당이 아마 튀쳐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대 정당끼리 또 선거법을 개정 그렇게 할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상호 존중과 제도적 자제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뭐 타이밍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협상이 제대로 안 돼서 뭐 1년 전에 이야기를 다시 하기는 뭐 그렇습니다만 계속해서 한국당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쪼개기 뭐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맞짱 토론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야 뭐 이제 다른 한국당의 태도를 봐가면서 하는 거고 다른 대안 뭐 다른 혹시나 한국당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둘 뭐 다른 카드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법에서 250대 50 정도면 한국당에 들어올 수 있어요. 선거법이 이미 253대 47인데 지역구의 비례대표가
3명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또 연동형이 들어가고 연동형도 뭐 올바른 100% 연동도 아니고 또 50% 연동인데 그것도 반에만 적용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글쎄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선거법 개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한국당은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근데 또 이렇게 하면 한국당이 굉장히 불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남에서는 그 이제 지역구가 민주당이 당선이 잘 안 되더라도 비례대표가 많이 나와요. 정당 대표가. 근데 호남에서는 한국당에 대한 표가 거의 안 나온다고요. 그럼 한국당은 굉장히 불리해져요. 예. 그러니까 한국당으로서는 사실은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근데 이걸 어떻게든 뭐 설득을 해야 되겠죠. 뭐 다른 이제 권역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한다면은 글쎄요. 한국당으로서 어쨌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그 영남 호남의 그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연동률을 낮추는 부분도 네. 또 속 시원하게 한국당에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잘 모르잖아요. 한국당에서 지금 아직 특별하게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요. 비례대표 폐지다. 그럼 자신들의 좀 불리함이 덜하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협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4+1이라는 좀 모호한 이제 협의체 가지고 숫자로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수결로. 근데 다수결은 원래 정치라는 게 다수결의 정치에서 합의제로 정치로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예. 전 그래서 이 상황이라면은 당장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든 선거법은 합의해야 됩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시비가 걸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합의하지 않은 선거법이기 때문에 물론 국회에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불복한다는 식의 정쟁이 또 걸릴 수가 있는 예. 거거든요. 네, 민주당은 2시에 이제 본회의 열어서 4+1 단일화 만들어서 표결 처리 강행하겠다라는 기조인 것 같은데, 근데 정작 지금 4+1 협의체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단일안이 안 마련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가장 큰 건 의원 정수에 대해서 250대 50은 접근을 한 것 같지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최 교수님 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그 쉽게 표하면 비례대표 캡이라는 거. 근데 지금 정말 어렵잖아요. 몰라요. 지금 뭐 20%인지 50%. 저는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선거법은 굉장히 심플해야 돼요. 단순해서 내가 찍은 표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알아야 되는데 전문가도 지금 모르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 50%냐 30%냐 캡이냐 더 나가서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독특하게 인구 상한선 하한선 제도를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은 호남이 실제로 28석이지만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원래대로 하면 선거 15개월 전인 올해 1월 달 거를 기준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호남에서 의석수가 줄어드는 게 2석 정도 나오니까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3년 평균으로 하자라고 하는 희한한 또 그 제안을 하고 있어요. 아니 선거법을 저런 식으로 자기네 그 입맛에 맞게끔 막 누더기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도저히 정의당은 만약에 비례대표 캡을 쓰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때는 250대 50으로 했으니까 100% 연동형을 하자는 것도 있고요. 또 지금은 나는 이 사람들의 선거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아니 250대 50석까지 무슨 권역별로 하고 그 석패율 제도로 하려고 한다면은 권역별이 기본입니다. 일본에서 96년도에 처음 그 받아들인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도 석패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걸 전국 단위로 할 거냐, 권역별로 할 것이냐, 이 안에서 굉장히 복잡한 나름대로 4+1에서도 합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것은 꼼수다. 그러니까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국민들도 모르는 내용의 선거법이 지금 개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가장 최대 수혜자는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엉망진창이니까 오늘 갤럽 조사 보세요.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49%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정치가 이렇게 나름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까 행정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빨리 정치권이 우리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듭니다. 오늘 심재철 원내대표가 최고위원이 끝나고 나서 이 부분 아까 계속했던 문희상 국회의장의 어떤 그런 회의 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목을 했던 것 같아요. 입법 청부업자 자체라면 복당의 세습 정치하길, 이 세습이란 말 저희들이 일부러 제가 마크를 드립니다. 사과 재발 방지 약속 안 하면 사퇴 촉구안 결의하겠다. 의장실 항의 방문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아들 지역구 세습 논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안 통과할 때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외쳤던 그 구호, 아들은 그 지역구를 아버지 걸 받아서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비난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지역구에서 나간다는 게 잘못은 아니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보면 이제 그 완전히 현역에서 물러나시거나 아니면 사망을 하는 경우나 이럴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정대철 의원이라든지 예. 지금 뭐 얘기하는 남경필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인데 네. 지금 이제 왜 지금 국회의장이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냐면 지금 자꾸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걸 무조건 다 받아주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소속의 국회의장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이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예. 안건에 대한 본회의에 올라가는 안건에 대한 순서를 만드는 건요. 국회의장의 전권이에요. 이것을 이전에 뭐 여야 사당이 얘기를 하면서 선거법을 먼저 하고 뭐 나중에 공직법 나중에 하겠다. 공직수사법. 어떻게 자기가 국회의장의 권한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해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난 이거 처음 봤어요. 아니 세입이 있군 다음에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지 세입과 관련된 예산 부수 법안은 지금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지금 통과시켰다고요. 미국은 세 가지 예산과 관련된 위원회가 있는데요. 예산위원회가 있고 세입위원회 있고 세출위원회가 따로따로 다 상임위원회예요. 이 세입위원회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왜냐하면 수입이 얼마큼 되는지 알아야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우리는 예산을 먼저 통과시켜버렸어요. 이것을 어떻게 순서까지 바꾸면서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여하튼 간에 무조건 4+1이 협의한 거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무엇이 국회의장으로서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나름대로 심도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어쨌든 대개 보면은 예산 부수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예산 본회의를 본안을 통과시키는. 이번엔 이제 계속 이제 한국당이 수정안을 계속 내니까 그 이제 역으로 이제 그런 방법을 동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편법이고 국회가 비정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편법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필리버스터라는 것도 원래는 국회법이 규정돼 있는 겁니다만 쪼개기 전략이라는 게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쪼개기 전략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이상합니까? 필리버스터하고 끝나면 바로 열어서 법안 하나 통과시키고 또 필리버스터하고 또 통과시키고 그래서 뭐 얼마 걸린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들이거든요. 뭐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냐를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희상 의장도 도저히 안 되니까 이런 방법을 동원한 것 같아요. 게다가 아무리 그 12월 2일 자정 그 헌법이 규정한 그 법정 시한을 넘겼다 하더라도 대개 국회 본회의 아니 정기국회 때 그게 끝났거든요. 이게 그게 안 됐으면 이제 정기국회를 넘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굉장히 의식했던 것 같아요. 12월 10일 며칠 전 거.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편법 아닌 편법이 동원됐는데 이제 국회 4개월밖에 안 남았고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한국당도 강경 투쟁으로 가서는 별로 실리가 없다. 뭐 이제 와서 뭐 당이나 명분 따지기 이전에 실리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한국당의 피해가 덜하거나 좀 어느 정도 자당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을 내놓고 민주당도 최대한 제1야당의 입장을 좀 받아들이기 위해서 협상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거기 이제 국회의장도 그렇고 여야 지도자들이 좀 이제 양보도 하고 이래야 돼요. 너무 당 그 지도부 의식해가지고 계속 강경으로 가는 이런 문화부터 고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적대적 공존 얘기가 나오는 거고 거대 정당의 카르텔 체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에 유정의 밀을 좀 걷어라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 간의 회동이 있었는데 현재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출석을 한 걸로 보입니다. 어제는 원내대표 회동에 불참을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참석을 하는 모습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협상은 하더라도 이기는 협상을 한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투톱 간에 나름대로 약간의 그런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정치는 협상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건데요. 아까 세석공천님 한 말씀 좀 드리면은 의장께서 우리 아들 안 나갑니다라고 선언해야죠. 이번에는 안 나갑니다.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나의 진정성을 믿어라. 그런데 지금 아드님 분은 개의치 않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자꾸만 의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빠 찬스 쓴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아빠 찬스 없다라고 단호하게 문 의장이 얘기를 하면서 물꼬를 틀 수 있는 왜냐하면 마지막에 명예롭게 퇴정을 하셔야 되는데 저런 문제를 가지고
또 정치에서 물러나고 한다면 의회주의자라고 평소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런데 오점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끝까지 지휘봉을 가지시고 의사봉을 가지시고 합의를 이끌어내갈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리더십을 좀 문 의장께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총선은 아니더라도 그쵸? 이번은 아니다라는 이번은 거죠. 아니다. 뭐 그 다음은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생각할 필요 뭐 이번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지만이 그런 오해를 부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윤상 국회의장 주재로 오늘 오전에 원내대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영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장 화면 좀 직접 보시겠습니다. 뭐 11시 의총인가 되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수석은 못 오고. 네, 이번 회동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인영 모두 발언 안 신재시설 하기로 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 이번 임시국회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뭐 회동을 마치고 이 자리에 온 걸로 보이는데 다들 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다들 표정이 그리 밝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국회 모습이 이 원내대표들 간의 표정으로 잘 대변이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3당 원내대표 일단은 뭐 윤상 국회의장의 모두 발언을 잠깐 들었으면 좋겠는데 비공개로 전환돼서 회의를 할 것 같습니다. 회동 소식 나오면 저희들이 뭐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또 민생 법안 이걸 일괄 합의를 한 다음에 상정을 할지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 하신 말씀 있으시죠? 저 화면을 보면은요. 지금 세 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원내대표. 예. 그런데 예산에는 두 사람은 빠져 있어요. 오로지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다른 사당이 처리했으니까 얼마나 그 다른 두 사람은 자괴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발 그러지 말고 원내 교섭 단체라고 하는 국회법에 지정된 그 절차에 따라서 저는 여야 3당이 어쨌든 간에 이거 문을 잠가놓고라도 좀 국민들에게 뭔가 그 결실이 있는 합의안이 좀 도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빠져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다른 얘기 좀 할게요. 바른미래당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비단 꼼바가 추측이 된 변혁. 이제 변혁으로 부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1680개인가요? 당명이 많이 왔는데 이 중에 이걸 정했다고 합니다. 안철수계가 왜 보수당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발을 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당명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세요? 당명에다가 이렇게 이념적인 색채를 넣는 경우가 별로 없죠. 과거에 진보당이 있었고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뭐 지금은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뭐 대한신당 원내 이렇단 말이에요. 정당으로는 처음이랍니다. 근데 보수라는 보수당, 단어가 진보당, 들어가고. 과거에 이제 진보당이 있었는데 과거 조봉암 씨의 진보당도 있었고, 근데 저는 이 새로운 보수당이라고 일부러 보수를 못 박은 게 예. 어쨌든 합리적인 보수나 중도적 보수를 좀 끌어들이겠다라는 강력한 표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진보 쪽은 의식하지 않겠다. 현대 정당이 대체로 이른바 이제 그 뭐 포괄 정당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캐치 올 파티 모든 걸 다 잡는다. 그래서 이제 보수, 진보, 좌우 다 이렇게 중산층, 고소득층 다 잡는다가 이게 정당의 추세인데 이 정당은 이제 이른바 이념 정당들이 우리 정의당처럼 어떤 특정한 계층을 의식하는 것처럼 이제 보수층을 의식하는 것 같은데 예. 외연 확장에 조금 글쎄요 반발할 수가 있죠. 이제 안철수 같은 경우는 예. 안철수 의원은 전 의원은 어떤 데 굉장히 진보적으로 갔다가 또 이제 지난 대선 때 보수로 좀 왔다가 이랬었는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어쨌든 제대로 된 보수를 이제 끌어안겠다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뜻밖이었어요. 새로운 보수당 이름 자체가. 정말 새로운 보수당인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랑 정반대잖아요. 저 새 보수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른미당 시즌2지 어떻게 저게 바른정당 시즌2지 내용을 보면 바른정당 옛날 바른정당 2017년도 1월 달에 창당한 바른정당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새 보수당이라는 장명 자체가 좀 어색하다는 거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함의를 걷습니다. 결국은 안철수계는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 속에서 예. 결국 새 보수당을 만들고 자유한국당과 당대당 통합을 통해서 여하튼 보수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 비춰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렇다고 한다면 저는 안철수계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반쪽짜리 자신들이 얘기했었던 중도 통합 보수 정당에 보다는 그냥 보수당으로 간다고 했을 때 자, 새 보수당 또 더 나가서 지금 자유한국당
민주당, 우리공화당 등등 이 보수가 파편화되는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자연스럽게 저는 막판에 결국은 당대당 통합이라든지 선거연대라든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만든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저는 뭐 파괴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새로운이라는 단어보다는 보수 쪽의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